요즘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스크린을 보면서 보냅니다. 그림이나 영상은 물론 활자조차도 전부 모니터나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의 화면을 통해 소비하지요. 직접 무언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키보드나 마우스, 터치스크린 등의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스크린 속에다가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원래 종이의 역할이었습니다. 값싸고 가볍고 입력과 수정이 편리한 이 엄청난 기록 매체 덕분에 인류는 지식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극한까지 압축해서 수많은 진보를 이뤄낼 수 있었지요. 근데 잠깐, 그렇다면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다들 어디에다가 글을 썼을까요? 현존하는 대부분의 문자 체계가 종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 대체 무슨 방법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전수할 수 있었을까요? 종이가 없던 시절 사용됐던 세계 각지의 고대 기록 매체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이의 원산지인 중국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거북이 등딱지나 동물뼈에다가 글자 새겼던 갑골문이 있긴 한데 요건 그냥 점치고 제사 지낼 때 쓰는 좀 특수한 용도니까 넘어가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기록 매체는 그냥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기후대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가공도 쉬운 재료가 나무인 만큼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다만 이쪽 동네는 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엮어서 두루마리처럼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책자가 요렇게 생긴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애초에 갑골문에도 전이나 책 같은 한자들이 발견되는데 이게 결국 나무로 엮어 만든 고대 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당시부터 병용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걸 죽간, 다른 나무로 만든 건 목독이라고 해서 통칭 간독이라고 불렸지요. 죽간은 대나무를 잘라서 세로 방향으로 여러 번 쪼개 길쭉한 조각들을 얻은 뒤 얘네를 불에 그을리고 모양을 다듬는 등 후처리를 하고 양쪽 끄트머리에다가 홈을 파서 가죽이나 막근 같은 걸로 여러 개 엮어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글을 쓸 때는 그을린 대나무에도 잘 스며드는 주사나 온나무 칠액을 사용했고, 글 쓰다가 틀리면 서도라고 하는 전용 칼로 살살 긁어내고 다시 썼다고 합니다. 긴 문장을 적을 수 있고 내구성도 꽤나 뛰어났기 때문에 상고시대를 넘어 후한시대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도 500년 넘게 더 사용됐죠.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피와 무게였습니다. 남아수독 오거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릇 남자라면 술에 5개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고사성어인데요. 사실 이 드립이 나온 춘추전국 시대에는 책이 곧 간독을 의미했기 때문에 5수레라고 해봤자 뭐 오늘날 소설책 한 권 정도 분량, 그러니까 대충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목적일 때 내지는 무게가 가벼워야 될 때는 그냥 비단을 사용했다는 거. 그 비싼 비단에다가 글씨를 썼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죽간에 비해 무게가 훨씬 가볍고 크기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천자에 칙서를 하달할 때나 외교 문서 같은 거 보낼 때 혹은 중요한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용으로 사용된 비단을 갖다가 백서라고 했는데 죽간과는 상호 보완 관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단이 워낙 비쌌던 터라 황실에서조차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요거 대체하려고 종이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한편 중국보다 더 남쪽의 인도 아대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나무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다만 이쪽은 나무 몸통이 아니라 이파리를 썼다는 게 차이점인데요. 당연히 일반적인 화렵수 잎은 아니고 아열대 지방 특유의 넓고 두꺼운 종려나무 잎을 사용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야자수 생각하면 돼요. 이걸 산스크리트어로 빠뜨라라고 불렀는데 고대 중국에서 이 발음이 페다라로 음차되면서 한문으로는 폐엽이라고 줄여 부르게 됐죠. 근데 이게 왜 구태여 한문 이름까지 있느냐? 고대 남아시아에서 주로 쓰인 매체였던 만큼 원시 불교 경전들이 대부분 이 폐엽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 때 현장 법사가 천축국, 즉 인도까지 가서 구해왔던 불경들도 이처럼 폐엽에 적혀 있는 폐엽경들이었어요. 그런 만큼 폐엽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어린 종려나무 잎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다듬은 뒤 한 달간 말리고 누르고 삶고 다시 말린 다음 돌과 모래로 표면을 갈아내는 마무리 작업까지 거쳐야 비로소 폐엽 한 장이 완성됐죠. 폐엽에는 실제로 글자를 쓰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는데요. 날카로운 철필로다가 글자를 오목하게 새긴 다음 표면에 숯가루와 야자기름을 섞은 유성 잉크를 바르고 이걸 다시 닦아내는 식으로다가 고생도 이런 개고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폐엽을 여러 장 겹쳐서 입 양쪽에 구멍을 뚫고 실로 수십 장을 꿰어 묶으면 완성! 모르고 보면 무슨 부채나 블라인드 같이 생겼는데 이 한 묶음이 곧 책 한 권이었어요.
했어요. 폐엽은 이처럼 한 번 만드는데 공수가 많이 들다 보니 일상적인 메모장이나 기록 용도로는 잘 사용되지 않았고, 불경을 비롯한 여러 종교들의 경전이나 종교적인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다가 주로 쓰였습니다. 또한 경전을 적을 때도 한 장에 여러 줄로 최대한 고봉밥으로다가 내용을 눌러 담아야 해서 글자가 아주 작았죠.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폐엽경들이 지금은 거의 전해지지를 않는다는 거. 아무리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친다고 해도 근본이 나뭇잎이어서 수명이 길지 않았을 뿐더러 하필 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습한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다 보니 습기와 곰팡이, 해충 등에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나무마저 귀한 지역에서는 뭐 어떻게 하냐?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우 워낙에 고대로부터 농사를 마구잡이로 지어댄지라 일찍이 토양의 염화가 진행돼서 목재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때문에 그냥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진흙을 기록 매체로 사용했습니다. 대략 기원전 3200년경 수메르인들이 발명한 방식으로 진흙을 빚어서 점토판을 만들고 뾰족하게 깎은 갈대로다가 글자를 새기는 시기였죠. 요상하게 생긴 쐐기 문자도 이렇게 점토판 위에 콕콕 찍어서 새기기 위해 나온 거예요. 이 점토판의 최대 장점은 일단 재료가 사실상 무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잉크도 따로 필요 없고 쓰다가 틀리면 그냥 대충 문대서 지울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편지, 일기, 메모부터 거래 내역서까지 당시 사람들이 5만 군데에 다 썼다고 하는데, 다 쓰고 나서는 그늘에 말려서 굳히기 때문에 추후 수정이 어렵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개인마다 둥근 통 모양으로 된 일종의 인장을 갖고 다니다가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이걸 점토판 위에다가 굴려 찍어서 신분을 보증하고 위조를 방지했다고 해요. 또 이제 의외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점토판은 보존 기한이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점토를 빚어서 말리는 거라 이론상 벽돌이랑 완전히 같은 물건이었거든요. 덕분에 독보적으로 오래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물의 수가 꽤나 많은 편이라는 거. 심지어 나무로 만든 기록물들이랑은 다르게 불이 붙으면 구워져서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오늘날 남아있는 점토판 유물들 중에는 전쟁 등으로 인해 도시가 불타면서 쓰다 만 채로 구워진 것들도 있다고 하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에도 불구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무게가 오지게 무겁고 부피도 많이 차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면 깨질 수도 있었던지라 장거리를 운반하기에도 애매했고요. 때문에 점토판은 기원전 6세기 이후로 서서히 다른 매체들에게 자리를 넘겨주다가 서기 1세기 정도가 되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점토판에 특화된 쐐기 문자도 함께 사라져서 아람 문자나 그리스 문자가 그 자리를 대체했지요. 한편 옆 동네인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라는 엄청난 물건이 있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원래 나일 강변에서 많이 자라던 이집트 특산의 갈대를 뜻하는데요. 이걸로 만든 얇은 기록 매체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파피루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갈대로 글자를 새겼다면 이집트인들은 갈대에다가 글자를 쓴 거죠. 이게 얼핏 보면 종이랑 되게 비슷한데 사실 또 굉장히 다른 물건입니다. 갈대 줄기 속의 부드러운 부분을 얇게 잘라서 물에다가 한번 적신 뒤 가로 세로로 겹쳐 엮은 다음 건조와 압착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유의 삼배 무늬 같은 결이 있고 상대적으로 두껍고 빳빳했거든요. 그래서 종이처럼 접었다 폈다 하다가는 바사삭하고 부서질 수도 있었다는 거. 심지어 결 방향대로 말리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안쪽 면에다가 글자를 써야 됐습니다. 실제로 파피루스는 보통 10에서 20장, 많으면 한 수십 장을 하나로 이어붙여서 길게 사용했는데 재료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루마리 형태가 강제됐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피루스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록 매체였고 기원전 3세기가 되면 이집트를 넘어 지중해 세계 전체로 수출돼 널리 사용됐습니다. 특히나 헬레니즘 시대 이후로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의 점령 이후에는 로마에서도 표준 기록 매체가 됐는데요. 문제는 파피루스가 이집트 나일강 유역 외에서는 재배가 거의 불가능했던지라 사실상 독점 품목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집트 주변의 정치적 상황이나 재배 현황에 따라 그 공급량이 널뛰기 뛰듯 요동쳐서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양피지였다. 양피지는 말 그대로 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얇고 질긴 기록 매체인데요. 가죽에 글 새기는 거야 뭐 세계 어디서나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식입니다만 본격적으로 그 틀이 잡힌 건 기원전 2세기 헬레니즘 시대 소아시아에서였습니다. 이집트를 지배하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파피루스의 수출량을 통제하자 이걸 참다 못한 페르가몬 왕국이 그냥 파피루스 대용으로다가 양가죽을 사용하기로 한 거죠.
거죠. 양피지는 물론 페르가몬산 양피지가 최고 양품으로 취급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가축만 기를 수 있다면 어디서든 생산 가능했기 때문에 이후로 파피루스를 보조하는 기록 매체로서 지중해 세계에서 꾸준히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화하여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기점으로는 아예 역전이 돼버리게 되죠. 일단 고전시대 기준 양피지는 파피루스에 비해 몇 배나 비쌌습니다. 만들기도 훨씬 어렵고 원재료도 비쌌으니까 뭐 당연하죠. 다만 또 그만큼 파피루스보다 질기고 튼튼하다는 점,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서 일상적인 거래 내용이나 공무 기록 용도로는 파피루스를 쓰고 양피지는 주로 종교적인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법률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이는 편이었어요. 특히나 양피지는 파피루스와는 달리 켜켜이 쌓거나 접을 수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아니라 오늘날의 책 형태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코덱스라고 해서 주로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필사하는 용도로 많이들 활용했죠. 특히나 로마 제국 북서부, 즉 유럽 지역에서는 양피지가 일찍이 주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파피루스가 또 은근히 기후 조건을 많이 따졌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지중해 연안에서는 몇천 년씩도 보관이 가능했던 반면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곰팡이 피거나 썩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지식해적단의 지난 영상 서한해양성 기후편 보셨으면 알겠지만 서유럽과 중앙유럽 지역은 연중 비가 내려서 습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피루스를 어렵사리 수입해 와봤자 사용하기가 영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동네가 뭐 대나무가 있어 야자수가 있어. 심지어 메소포타미아처럼 점토판에 기록해봤자 날씨가 습하니까 잘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지중해 무역망이 붕괴되면서 파피루스가 양피지보다 더 비싸졌다는 거. 이러면 뭐 그냥 답 정해졌죠. 다행인 점은 이쪽 동네가 식물 키우기에는 극악인 반면 또 가축 키우기에는 최상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널린 게 소, 염소, 말, 양이라서 양피지나 독피지만큼은 현지 조달로다가 충분히 생산할 수가 있었죠. 물론 파피루스가 비싸진 거지 양피지 자체가 저렴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유럽식 양피지는 기본적으로 양이나 염소, 송아지의 가죽을 석회수에 담가 털과 기름기를 제거한 뒤 틀에다가 걸어 팽팽하게 늘려 말리고 칼로 표면을 긁어 매끄럽게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양피지가 한 마리당 겨우 2장에서 4장, 크기는 A2 용지 수준이라 성경 한 권 만들려면 양을 거의 200마리나 잡아야 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또 그렇게 귀했던 만큼 필사를 할 때도 최대한 정성 들여서 사포화에 금박까지 입혀가며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양피지로 만든 성경 한 권이 무려 평범한 농민의 20년치 소득이랑 맞먹는 가격이었다고 하죠. 이렇듯 각 문명의 사정에 맞춰 발달했던 수많은 기록 매체들은 훗날 종이라는 초월적인 소재에 의해 결국 모두 대체되게 됩니다. 저렴한 제작 단가, 가벼운 무게, 얇은 두께, 사용 편의성과 의외로 탄탄한 내구성까지 이전까지의 어떤 매체들과 비교해도 종이가 대부분의 속성에서 우위였거든요. 거기다 크기도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두루마리부터 책까지 그 보관 형태도 자유로웠던지라 종이는 가는 곳마다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떻게든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재지술도 함께 확산되어 각 지역 특유의 종이들이 만들어져 토착화됐고요. 활판 인쇄술도 일단은 종이가 있은 다음에야 대중화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종이의 발명과 재지술의 전파는 하나의 혁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종이와 인쇄술이 인류 지성사에 끼친 영향을 보면 혁명이라는 말로는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요즘에는 종이보다 전자기기들을 이용해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종이조차도 시대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물리적인 매체만이 가진 안정성과 감성이 있다 보니 일단 향후 100년 안에는, 아니 솔직히 수백 년 뒤에도 종이가 완전히 도태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지식해적단만 해도 대부분의 작업을 컴퓨터로 하지만 막상 책은 또 아날로그로 사놓고 보거든요. 뭐 무튼 요번 영상 조회수 잘 나오면 조만간 재지술의 전파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